고려가 건국되고 200여 년 동안 안정된 나라를 이끌던 문벌귀족들은 점차 내부 갈등을 겪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려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죠. 이번 시간에는 문벌귀족들 사이의 갈등으로 고려 사회가 혼란을 겪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도 많이 먹어봤을 텐데 바로 굴비라는 생선입니다. 역사 시간에 뜬금없이 생선의 이름을 물어봐서 의아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지금 배울 이자겸이란 인물이 바로 이 굴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려의 건국을 도운 지방호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벌귀족이 되어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문벌귀족들은 지위가 비슷한 가문끼리 결혼을 했고 또는 왕실과 결혼을 하여 세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이 다른 재벌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들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이렇게 결혼을 통해 세력을 극도로 키운 가문이 바로 경원 이씨 가문이었습니다. 경원이라는 지역은 인주라고도 불렸는데 지금의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을 본관으로 하는 경원 이씨 가문은 고려 11대 왕 문종에서부터 17대 인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왕비를 배출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장 강대한 권력을 가진 가문으로 성장했겠죠. 그중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왕실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가계도를 잘 보면 11대 문종의 새 왕비가 이자겸 할아버지의 딸, 즉 이자겸의 고모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자겸은 할아버지 때부터 왕실과 친척 관계에 있었어요. 문종의 아들들인 12대 순종은 이자겸의 여동생과 결혼을 했고 13대 선종은 이자겸의 사촌과 결혼을 하면서 이자겸은 권력을 손에 넣기 시작하죠. 결정적으로 16대 예종이 즉위하고 이자겸의 딸이 왕비가 되면서 이자겸은 권력의 1인자가 될 뻔했으나 예종이 외가 친척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예종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종이 죽고 나서 자신의 외손자인 인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자겸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셋째, 넷째 딸들을 자신의 외손자인 인종과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인종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여동생들, 그러니까 이모들이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어느 정도 근친혼이 존재했던 고려 사회에서도 용납되기 힘든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결국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동시에 장인어른이 되면서 왕을 능가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려에서 중국에 조공을 할 때 이자겸은 자기 이름으로 따로 조공을 보내면서 자신이 고려의 대표자처럼 행세하게 되죠. 이에 인종은 위협을 느끼고 먼저 이자겸 제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를 미리 알아챈 이자겸이 당시 고려에서 가장 강한 무예 실력을 가지고 있던 척준경과 손을 잡고 난을 일으킵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가 연기했던 고려 장수 김신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바로 척준경입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은 궁궐로 쳐들어가 궁궐을 불태우고 인종을 잡아 이자겸 자신의 집에 감금시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종은 왕위를 이자겸에게 넘기려고 하였지만 이자겸은 신하들의 반발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인종을 계속 독살하려고 시도하죠. 이때 인종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인종의 부인이자 이자겸의 넷째 딸이었습니다. 부인이자 이모의 도움으로 인종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인종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일단 고려 최고의 무인인 척준경과 이자겸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척준경에게 사람을 보내 이자겸을 지적하면서 왕실의 충성을 바칠 것을 권유하고 척준경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인종은 척준경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척준경이 자신의 편이 되자 인종은 바로 이자겸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척준경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자겸 세력을 제압하면서 이자겸은 결국 중앙정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종의 목숨을 살려줬던 이자겸의 딸들도 다 폐위되어 서민으로 지위가 낮아집니다. 이자겸은 영광으로 귀향을 갔는데 거기서도 끝까지 반항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대표하는 음식이 아까 앞에서 말한 굴비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영광 굴비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도 같은데 원래 이 생선의 이름은 굴비가 아니었어요. 이 생선의 이름을 굴비라고 지은 사람이 바로 이자겸입니다. 굴비의 한자를 보면 굽힐 굴자에 안일 비자를 쓰고 있어요.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자겸은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 맛이 변하지 않는 영광 지역의 특산품인 생선을 왕에게 바치면서 비굴의 글자를 바꾸어 굴비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유배를 가서도 저렇게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당시 이자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인종이 척준경의 도움을 받아 이자겸을 몰아내자 이제 척준경이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종은 예전에 척준경이 이자겸을 도와 궁궐에 불을 낸 것을 구실로 삼아 척준경까지 유배를 보내버리죠. 이렇게 인종은 다시 권력을 잡긴 했지만 수년 동안 이자겸에게 휘둘리면서 이미 왕으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리고 이자겸과 척준경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귀족들 스스로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고려의 귀족사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죠.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에 있던 궁궐이 불에 타버리자 개경 땅의 기운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풍수지리설이 널리 퍼집니다. 이때 묘청이라는 승려가 등장하고 서경 세력과 함께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묘청과 정지상 등의 서경 세력은 개경 땅의 기운이 약해졌다는 풍수지리설을 이용해 수도를 옮기자고 왕에게 건의합니다. 서경 세력의 주장은 다음 사료에 나와 있어요. 서경 임원역 땅이 풍수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그곳에 궁궐을 세우고 수도를 옮기신다면 천하를 얻을 수 있으며 금나라도 조공을 바쳐 스스로 항복할 것이고 36국이 모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서경 땅의 기운이 왕성하니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여진족의 금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가 고려에 항복하여 조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인종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을 황제라고 칭하고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연호를 쓰면서 금나라까지 정벌하자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고 왕의 권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인종은 묘청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죠.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쓰면 자연스럽게 왕의 권위가 올라갈 테고 궁궐이 불탔으니 어차피 새로 지어야 하는데 서경을 수도로 하여 새롭게 궁궐을 지으면 개경에서 벌어졌던 혼란 상황을 기억에서 지우기도 쉬울 테니 여러모로 인종에게도 좋은 제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종도 서경천도를 계획하고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여러 차례 방문합니다. 그러나 서경천도 운동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죠. 바로 고려 건국 이후부터 개경의 터전을 잡고 있던 김부식 등의 개경 세력이 묘청의 주장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된다며 반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종이 서경으로 행차할 때 폭우가 쏟아지고 사고가 일어나 시종들이 사망하고 인종이 길을 잃고 헤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132년 묘청 등의 권유로 인종은 서경 행차길에 오른다. 그런데 금암역에 이르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몰아쳤다. 호위 병사들이 넘어지고 급기야 왕까지 사라졌다. 놀란 시종들이 여기저기 분주히 왕을 찾아다니고 국민들 중엔 통곡하는 자도 있었다. 저녁이 되자 진눈깨비가 내리고 추위가 더욱 심해져 사람과 말, 낙타가 많이 죽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개경 세력들은 하늘도 서경천도를 반대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인종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종이 서경천도 계획의 중지를 명령합니다. 이렇게
서경천도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묘청은 1135년 서경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선포하고 서경 주변 사람들을 난에 참여시켰죠.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묘청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 인종에게 서경에 와서 왕으로 즉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도 직접 인종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당시 묘청이 인종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서경천도를 반대하는 개경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묘청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자 개경 세력의 대표인 김부식이 정부군의 사령관이 되어 난을 진압하러 출정합니다. 출정하기 전에 개경에 머물고 있던 정지상 등의 묘청 일파를 묘청과 내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처형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김부식이 당대 최고의 신이었던 정지상을 시기, 질투해서 난을 직접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죽였다는 썰도 전해집니다. 하여튼 김부식은 서경으로 출정하여 묘청의 군대를 진압하면서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승산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묘청의 부하가 묘청을 죽이면서 반란군은 혼란에 빠졌고 이후 1년여간의 항쟁 끝에 결국 정부군에 의해 난이 진압됩니다. 그 결과 서경 세력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고 서경의 지위도 하락하게 되면서 개경의 문벌귀족 세력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왕권도 약해지게 됩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 진압되고 이후 역적으로 기록되어 왔지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있던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는 묘청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신채호가 동아일보에 게재한 조선 역사상 1000년래 제1대사건이라는 글을 보면 고려에서 이조에 이르는 1000년간에 서경 전역에 넘어설 대사건이 없을 것이다. 실상은 그 전역이 낭불 양가대 유가의 전쟁이며 국풍파대 한학파의 전쟁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전쟁이며 진치사상 대 보수사상의 전쟁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여 김부식은 곧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묘청과 김부식을 비교하면서 묘청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난가사상과 불교사상을 계승하면서 우리나라의 풍속을 중시하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반면에 김부식은 유학과 중국의 학문을 따르고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김부식에 의해 좌절되면서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잃어 우리나라의 역사가 후퇴하게 되었고 결국 일제에 의해 지배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채호는 무모하게 반란을 일으켜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뛰어난 인재들까지 죽음에 몰아놓은 묘청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신채호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서경천도가 이루어졌더라도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을지는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도 한번 상상해보는 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고려사회가 내부적인 혼란을 겪는 모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자겸과 묘청이 연이어 반란을 일으키면서 고려의 문벌 귀족 사회는 그 힘을 잃었고 결국 뒤이어 발생하게 되는 무신들의 난, 무신 정변에 의해 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문벌 귀족은 몰락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벌 귀족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계기, 무신 정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